서영창입니다. 지난 9회에 걸쳐 전원주택 5가지 사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근교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펜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는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카페 등 휴게 음식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치 좋은 저수지가에 동호인 주택을 짓는 방법, 물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설명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귀농 귀촌인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정리해보면 비도시 지역 투자는 황금성이 아주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는 최소한 전원주택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여부는 보시고 투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건축을 지으려면 대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즉 전답 임야인 지목을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이 대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의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지 조성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걸 보고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라고 하고요. 그 위에 건축을 조그맣게 지으면 건축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서에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이 다 따라가서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단독주택 한 채나 두 채를 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세 채, 다섯 채 그 이상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큰 땅을 사서 잘게 쪼갠다든지 쉽게 여러 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귀농 귀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농을 준비하시면서도 귀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주택으로요. 특히 농업인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로만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치 좋은 곳에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부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농업인 자격은 귀농 후 1년 이내에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미리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토지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는 반드시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PPT 화면을 보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업인 주택입니다. 농업인 주택을 짓기, 여러분이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업인 주택 허가가 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황금성이 약한 비도시직 투자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겉모습만 봐도 2층 주택입니다. 2층 주택. 2층 주택으로. 그 다음에 창고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경지 정리된 한쪽에 양쪽 도로에 접한 곳에 이렇게 멋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면 귀농 귀촌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동산 가치 상승이 될 수 있겠죠. 자, 강의 순서는 가치평가와 개발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를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냐. 자, 첫 번째가 토지연계획 확인서입니다. 토지연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이 땅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객관적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되는데 지목은 대고요. 면적은 660제곱미터, 공시지가는 61,800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인데 농업인 주택이 되면 농지전용 부담금 안 내도 됩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지목이 대로 바뀌는 것은 허가 절차에 의해서
준공 후에 바뀌는 것이고요. 면적은 660제곱미터까지.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5년 합산입니다. 세대주의하고 농업소득이 자기 소득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농업인이 되려면. 이런 제한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귀농귀촌해서 여러분 이런 자격 갖추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토지연계확인서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이면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만 지어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보시지 말고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보시면 주로 농업 관련입니다. 자, 그래서 귀농귀촌인들한테 혜택이 된다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접도구역 내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건축 후퇴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도구역을 빼고 나머지에다가 이제 건축을 한 것이죠. 가치평가 3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지난 시간과 똑같이 토지연계 확인서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농림지역이었고 용도지역이 그 다음에 농지였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의한 허용 종류를 보시고 지자체 조례는 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타법에 의한 적용은 이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연계 확인서라고 하는 공부를 확인을 첫 번째 해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반시설, 세 번째는 개발 허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을 보면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농림지역 안에 있으면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림지역 행위 제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지목이 대로 바뀌죠. 그렇다 하더라도 농림지역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만 5년 후에는 일반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허가받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이나 보존산지, 자연경관이 좋은 보존산지에다가 일반 단독주택을 지어서 5년 후에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것이죠. 면적은 660제곱미터, 임야든 농지든. 그래서 660제곱미터까지는 여러분들이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농업 관련 시설만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 또는 농업용 창고, 뭐 농기계 보관 창고, 또 공장도 농업과 관련되는 공장, 뭐 이런 것들만 허용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5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에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법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즉 허용건축물, 어떤 건축물이 허용되느냐, 농업진흥구역은 첫 번째는 단독주택이고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근생이죠. 그리고 관광농원, 주말농원, 농업관련.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은 한마디로 경지정리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정이 안 된 곳도 진흥구역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농업진흥구역 그러면 경지정리된 논 이렇게 생각하시고, 농업보호구역은 대형 저수지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경지정리 안 된 농지. 그래서 이 농업보호구역은 단독주택이 일반인도 1000제곱미터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일반인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더 좋죠.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1000제곱미터 300평까지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보호구역의 농지는 오히려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은 200평까지 농업인 주택만 지을 수 있는 거죠. 일반인은 주택을 못 짓습니다. 그 다음에 근생은 농업진흥구역은 1종 근생은 제한되어 있고 2종 근생은 아예 안 되는 것이죠. 아예. 1종 근생은 농업 관련
일부 허용된다는 것인데, 농업보호구역으로 오면 10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1종 군생이 되고 2종 군생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됩니다. 2종 군생 중에 우리가 개발이 어려운 몇 가지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업보호구역이 조금 행위 제한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광농어는 2만 제곱미터 6000평, 주말농어는 3000제곱미터 900평, 농업 관련 시설은 뭐든지 다 된다. 그런데 여기서 농업인 주택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농업소득이 자기소득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세대주이어야 하고 66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행위제한 정보 열람. 그러니까 토지연계획 확인서에는 안 나오지만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한번 열람해 보시라는 거죠. 기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단독주택이 허용이 됩니까? 라고 이 사이트에 물어봤더니 결과가 나옵니다. 농림지역인데 그건 단독주택이 허가됩니다만 농어가주택만 허용됩니다. 일반주택은 허용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 요거 안 보시고 이것만 보셨다가는 또 낭패일 수도 있죠. 단독주택이 허용은 되지만 농림지역에 농어가주택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이렇게 행위제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시려고 하는 땅에 이제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 건폐율 용적률은 농림지역은 20%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80%입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은 200평, 300평을 짓는 거기 때문에 20%라는 건 바닥 면적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200평이면 40평을 지을 수 있는 거고 300평이면 20%니까 60평을 지을 수 있는 거죠. 1층 바닥 면적을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충분하고요. 용적률도 마찬가지죠. 20%짜리가 1, 2, 3, 4층, 4개층이면 80%니까 4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비도시 지역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도시계획 정보는 여러분이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지만 여기는 주변에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정보가 없어요. 여기 이제 길이 이렇게 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4차선 도로가 있다는 거,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 큰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다는 거하고, 여기 이제 마을길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는 거, 이런 정도만. 그리고 건너편은 보존관리지역도 있지만 이런 도시계획 정보가 거의 나와 있지 않죠. 비도시 지역은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크게 없으니까요. 자,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꼼꼼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녹색이 칠해져 있는 건 농림지역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 땅을 추천을 받았다. 이 땅이든 이런 땅 추천을 받았다 그러면 토지연계획 확인서를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고, 이제 읽을 줄 아셔야죠. 색깔이 이렇게 농림지역은 녹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길은 시도, 그러니까 지자체가 만들어서 관리하는 도로라는 거죠. 6m 이상 8m 되는 도로거든요. 8m 도로, 2차선 중앙 분리선이 있는.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이 대지까지, 이 개발하려고 하는 땅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어가 있을 뿐이죠. 이 국어는 농지의 용수로와 배수로가 되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드나드는 곳에 국어 조명만 간단하게 받으면 이 땅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 가치평가 2단계 기반시설을 보시는 건데, 이 기반시설은 공부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금방 도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곳은 경기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면에 확실하게 나와 있지만, 경기정리가 안 되어 있는 곳은 반드시 임장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임장활동을. 그래서 진입로가 확보가 가능한지, 상수도, 하수도는 어떤지, 하수도를 봐야 되는 이유는 배수를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상수도는요, 비도시 지역에 시가 지방 공공상수도를 보내주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관정을 파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는 반드시 또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 공공 하수도에 연결되면 좋은데 그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별 수 없이 내가 오수 합병 정화조나 아니면 단독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활하수가 나오게 되면 배수로에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바로 농지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임장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완성된 땅이었고요. 기반시설은 여러 차례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도로 조명만 받으면 되고, 상수도는 소규모 관정을 파야 되고, 하수도는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용승낙이 필요 없죠. 여기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겸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수합병 정화조는 어느 주택이나 다 만드는 거니까 만드시면 되고, 자, 진입로에 대해서는 여기는 해당은 없지만 여러분이 다른 개발 사례 때문에 간단히 보면 이런 겁니다. 개발행위가 5,000제곱미터, 즉 1,500평 미만은 4m가 있어야 비도시지역 토지가 개발이 된다. 그 다음에 5,000과 3만 제곱미터는 6m가 있어야 한다. 3만 제곱미터, 즉 9,000평 이상의 땅을 일시에 개발하려면 8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진입로. 세 번째는 이제 가치평가. 개발 허가는요, 여러 차례 또 설명드렸죠. 건축 신고 간단하게 하고요. 전원주택은 건축 신고로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추가 제한 법령이 있는지 이건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토목설계사무실을 가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당장 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대형 땅을 사는 경우에는 토목사무실에 가서 꼭 자문을 받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가지고 허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건축 신고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도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을 통해서 하고, 농지전용, 도로점용 비용만 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뒤에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을 했으니까 농지전용 협의요청서, 또 농지전용 신고서. 농지전용 신고는 여기에는 이제 창고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고. 그리고 농지전용 협의는 여기는 주택입니다. 여기는 주택, 여기는 창고. 설계도면은 선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약간 경사면을 말하는 겁니다. 약간 돋은다는 그거고요. 여기 농업인 주택을 이렇게 짓고 부속사를 짓고 오수합병 정화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형 관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계도면을 측량설계사무실에서 만들어서 이제 건축 신고서 뒤에 붙여서 넣는 거죠. 다음은 이제 개발 팁입니다. 오늘의 개발 팁은 인허가 비용입니다. 주택, 그러니까 비도시지역 주택을 개발할 때는 여러분들이 건축사한테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건축사는 이미 대지 조성이 된 후에 그 위에 멋진 디자인으로,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무실을 가시면 답을 얻을 수가 없고요. 형질 변경을 하는 전공은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금액을 바꾸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축 신고는요, 설계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약 150만 원 내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원주택 한 채를 지으려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알 필요 있어서 이 설명 드리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250에서 한 300쯤. 그럼 두 개 합하면 이제 여건에 따라 조금 다르죠. 토지의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400~500만 원 정도면 전원주택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입로에 하천 조명을 받아야 된다거나 국어 조명을 해야 된다거나 도로 점령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방도나 국도에 도로를 연결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죠. 추가된다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허가는 그런 관련 부서들이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 해도 1,000만 원 남짓도 안 됩니다. 허가 비용은. 그런데 이 허가 비용에다가 이제 부담금이 들어가죠. 전용 부담금. 그리고 아까 1,650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 부담금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담금은 농지는 공시지가의 30%, 산지는 이 종류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다릅니다만 단일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는 최하 한 400~500만 원에서부터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 가지면 여러분들이 인허가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큰 땅을 사신다 그러면 미리 허가를 받아보고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한다.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을 하거나 뭐 도로를 내거나 뭐 이런 건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설립 승인을 한다. 공장도 500제곱미터 이상은 좀 큰 공장이거든요. 제대로 된 공장.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2종 근생 제조장이라 그래서 조금 작은 공장이죠. 그래서 큰 공장 설립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좀 달라요. 뭐 3,000평, 5,000평 이렇게 공장을 할 때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보다 넓은 면적, 즉 계획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9,000평 이상을 개발행위를 못하고 지구 단위를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은.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개발행위로 가는데 그 이상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이전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라 그랬죠, 아까? 이거 받게 되면 비용이 1,5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도 2~3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재영향성 검토도 1,200에서 뭐 한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기간도 물론 동시에 같이 하면 전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통환경 영향 평가는 교통유발 개수라든지 자동차 출입이 많으면 뭐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주로 지구 단위 계획할 때 쓰는 건데 1,800에서 뭐 수천만 원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을 하게 되면 평당 2만 원 정도, 10,000원에서 2만 원, 많게는 3만 원까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개발을 할 때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어떠셨나요? 그동안 10회에 걸쳐서 단독주택 짓는 5가지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비용, 절차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안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도시인이 쉽게 지을 수 있는 토지여야 황금성도 높고 허가가 날 수 있는 땅이어야 수익성도 높은 것이죠. 다음 이 시간에는 제주도 전원주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